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최고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100에서 최고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1도, 습도는 46%입니다. 아나운서 송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 글을 윤색해서 소개합니다. 패러디 뉴스인데요. 김용민의 자택에서 다수의 식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칼들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롭다면서 이 칼들을 주방 아닌 곳에서 사용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만약 김용민과 그 가족이 그 칼로 사람을 찔렀다면 폭행 및 살인죄로 기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단지 집에 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검찰이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겨냥해서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자라 지방검찰청 검사까지 차출해서 수사팀에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민생 치안 공백 우려 안 해도 됩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 기도회가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는데 유족 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검찰 모습도 유감입니다. 한 학생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뒤지면서 해경과 해수부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 건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왜 그렇게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조사 안 해도 되는 시기인 건지. 네, 검찰의 집요함 지나치게 선택적이지 않나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 또 돼지 열병, 이것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 가득한 주말을 맞게 됐네요.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33년 만에 화성연수의 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등을 거쳐서 50대 이모 씨를 화성사건 용의자로 특정했는데요. 그런데 용의자가 지금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복역하고 있던 동료 죄수라든가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흉악범 용의자로 지목돼서 놀랐다.
용의자 이모 씨가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성적인 1급 모범수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의 용의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울경찰청에서 심리분석관을 했던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전문가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배상훈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가 있죠. 악마는 조용하고 잘생긴 얼굴로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있다가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게 보통의 이런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1급 모범수가 됐다. 예.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확 뭐랄까 자기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여부가 확인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오랫동안 그 12시간 넘게 기다려서 그러니까 피해자를 기다려갖고 공격하는 어떤 침착하고 이 어떤 참을성이 있는 네. 그런데 폭발하면은 엄청나게 잔혹하게 되는 네. 이런 성향 자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 김용민 라이브. 밀고 또 밀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조국 장관이 장관직에서 버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이 버티고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코링크 PE의 투자처 WFM에서 10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이 돈 중 10억 원가량이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의 성격은 무엇일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여야 의원들이 이 10억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마디로 그 10억이 투자금에 대한 횡령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경심 교수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단지 10억은 오히려 익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의원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그 돈 중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조국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 이제 투자금에 대한 그 상환 성격이냐 아니면은 횡령이냐 이것이 지금 그 쟁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돈이 횡령일 때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정 교수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단지 액수가 비슷하다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많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블루펀드에서 이 5천 조가 빼낸 10억은 오히려 이게 익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도된 여기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안을 원점으로 돌려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안 재검토가 사업 포기는 아니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보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코링크 피 의혹과 서울시가 연계돼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혹인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코링크 피하고 체결을 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기국회에서 서울시 국감을 좀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조국 그 장관 가족과 관련된 코링크 피 그 의혹과 서울시가 좀 연계가 돼 있는데 요거 피하려고 국감 안 받으려고 한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저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10월 초에 그러니까 국감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예. 전국체전은 이제 100번째 열리는 것이니까 그게 조국 이 장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요. 요게 이제 코링크 피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다. 이게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도 간단히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요? 예. 김용민 라이브. 어제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중에 4개 신문의 일면 톱뉴스는 8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 났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일본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말에 따르면 일본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생계형인데 한마디로 치명타다. 그리고 현재 취재를 간 일본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너 명이 앉기만 하면 아베 총리 욕을 한다. 이를 박박 깔 정도로 증오심에 불타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규슈 같은 경우는요. 관광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한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성하다고 서일본 신문에서 보도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를 팍팍 가를 정도로 욕을 하고 있다. 증오심에 불타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현지의 그 관광업계 사람들은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정부는 문제 없다. 뭐 중국인이나 미국인이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잖아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마저 현지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672번 쓰시는 분, 정권의 권력은 유한한데 검찰의 권력은 무한하고 싶은 거지요. 네, 사실 정부, 대통령 권력, 또 국회의원 권력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죠. 심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법원, 검찰의 권력은 심판받는 권력은 아닙니다. 예. 1402번 쓰시는 분,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먹여 살려왔군요. 일본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업수이 여기는데 왜들 그러셨을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자, 4222번 쓰시는 분, 바람이 불긴 분이에요. 이런저런 바람. 네, 제주도도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었나요? 예, 주말 하여튼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바람보다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무님,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에 있는 듯해요.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러네요. 네, 검찰이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뢰를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인가요? 자, 신뢰하는 국민도 있고 지금 굉장히 불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각별히 민심을 살피면서 검찰 이 권력에 대해서 품격과 절제가 있게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통일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찰청 앞 사거리에 상수도 파열 사고가 오전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이 긴급 복구 공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서소문로, 충정로 등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먼 거리로 우회 이동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사고가 있는데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판교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같은 서울 방면 안성휴게소에서 동탄까지는 13km 밀리고 또 기흥동탄에서 수원, 신갈 분기점과 서울 요금소 부근, 달래내를 지나 반포까지도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 부산 쪽 온양 2,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주변으로 혼잡하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도 수리티 터널 안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 이 영향으로 3km 막힙니다. 반대 청주 쪽으로는 작업의 여파로 보은부터 회인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네, 금요일 1부에서 만납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짜 뉴스를 쏙쏙 골라주시는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어제죠. 서울대와 연대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 촛불 집회가 열렸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 열린 서울대 집회를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네,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좀 듣고 오시죠. 국민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과거 교회에 가서 신도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을 단련하기 위해 신께서 내린 시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졌다가 이것이 논란이 되어 낙마해야 했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이 처분들이 온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오른 자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아서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만으로도 이미 장관직에 올라있던 분이 내려보기에도 충분했던 일이었으나 이분은 이 흐름을 역행하여 보수 기득권 재벌 자본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이 거악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래서 조국을 그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인식이 맞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실패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이 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네, 서울대 집회였군요. 현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 집회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선일보 기사, 이 집회가 진행이 되자마자 네. 서울대 연대 고대생 1000여 명 동시 촛불. 앞으로 전국 대학생 연대 투쟁 공동선언문 발표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늦게 먼저 인터넷판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이 기사의 첫 단락은 이렇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생들이 19일 동시에 각 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뭐 이렇게 네.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일보는 낮에는 시국선언, 밤에는 촛불 집회, 대학가 조국 분노 활활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또 했고요. 네.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네. 학교들. 예. 대한민국에서 뭐 명문대라고 부르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학교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그렇죠.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지식인층이 분노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대학 교수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하기로 하고요. 네. 학생 집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에 모인 인원은 제가 좀 세어봤을 때는 네. 사실 서울대 인원은 제가 봤을 때 한 300명이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런데 주최 측 추산은 한 35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취재진까지 다 합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뭐 이 정도를 인정한다면 뭐 네. 연세대와 고려대도 비슷하게 뭐 참석을 했다고 치고 그럼 얼추 뭐 1000명이 모여 있겠죠. 서울, 연세, 고려대 네, 다 합쳐서 그런데 1000여 명. 1000명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문제는 이 현장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중년층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요. 네. 보통 왜 태극기 집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어붙인 국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네. 한 유튜버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연세대와 고려대학교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고 네. 또 현장에서 제가 기자인 줄 모르고 땡땡 연합에 우리 예. 모임에 가입을 해서 함께 행동에 나서자 이렇게 권유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야기를 네. 듣다 보니까 네. 서울대생은 서울대에서, 연세대 학생은 연세대에서, 고려대생은 고려대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흩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투입됐다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또 이번 학생들의 이 집회가 총학생회가 주도한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겠지만. 예. 네. 서울대의 경우 주최 측은 재학생과 동문 등 한 10명 정도가 주도적으로 개최한 집회라고 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네. 집회 참석자 중에 학생 거의 없었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집회를 마친 후에 어떤 유튜버 분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없는 거냐, 용기가 없다. 음. 학생들이 다 빨간물이 들어서 큰일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서울대는 이렇고 연세대와 고려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뭐 두 학교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유튜브 생중계된 내용을 좀 보거나 실제로 참석했던 또 지인들의 말을 전해들으면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하고? 그래서 네, 연세대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고 고려대는 고령자분들이 계셨다고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소수지만 집회 현장에 참석한 학생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네. 그 보도 사진을 보면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긴 간간히 합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중에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드물게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이고요. 네네. 나머지는 다 캠퍼스에서 만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요. 네네. 한번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예. 서울대 학생분들이신 거죠? 네.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학생분들 많이 안내해주시죠? 그래요. 아무래도 1, 2, 3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족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 학생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별 생각도 없는 별 생각 없다고요?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다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긴 한데
단과대학교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익명 커뮤니티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막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긴 한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 봤을 땐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해서 상황이 긴가민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조국도 별로 잘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상황 자체도 좀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그걸 이용하는 방식도 되게 별로인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화가 나는 상태인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는 또 조금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정치 진영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막 보수 유튜브에서 막 와가지고 네. 네. 모르겠다.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네. 지켜보고 있다. 이 정치 집회가 학내에서 열려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네. 학생들이 확실히 이제 실망감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네, 그리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모양새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반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서울대에서 이번 주말에 또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한제 주최인데요. 이날도 여러 이제 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특히 네. 이현주 무소속 의원, 네. 이현주 의원 참석하고요. 네. 이정훈 울산대 교수도 옵니다. 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그 보수 개신교계에서 강의 활동 많이 하시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강호 동성애 반대 쪽으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도 참석하고요. 네. 이분도 뭐 트러스 포럼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문제는 이 세계대학 집행부가 다음 주쯤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이때도 실제로 세계대학 학생들의 모습은 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대학 집행부는 총학생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집회 주최 측을 말하는 것이고요. 트루스 포럼은 좀 개신교 기반의 단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수 개신교.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또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데 팩트 체크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국 선언을 주도한 모임 이름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네. 뭐 이런 서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이 서명 자체가 사실 교수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서 저도 할 수 있고, 이용 이사장님도 하면은 일단 서명은 돼요. 누구나 들어가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인데 왜 아닌 사람이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네이버 그냥 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명으로 시국 선언에 나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명으로 나선 교수들은 9월 17일 기준으로 한 47명에 불과했고요. 뭐 이분들은 해당 선언문의 대표자로 이름을 낸 그러니까 학교별 교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뭐 땡땡 학교 땡땡명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개 처리돼서 시국 선언문이 이렇게 공개가 좀 됐거든요. 자, 누구나 다 이렇게 서명을 할 수 있다면 누가 진짜 교수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정교모 측에서도 참여한 명단 발표를 미루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뭐 테러 행위들이 좀 발견이 돼서 대표적인 몇 명에게는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정교모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시국 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그렇죠. 준말이고. 갑자기 이제 생겨난 모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조갑재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회방꾼들이 있는 거는 뭔가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 이념과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회방 행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서명이 수천 건이 발생하면서 회방을 했다. 자칭 진보, 수구 반동 세력이다. 가장 무능하면서도 무모하고 가장 부도덕하면서도 성인군자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SNS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아니 그 서명 받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받아야지 온라인에다 대놓고 서명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또 여과 없이 또
서명한 사람들도 네. 인정하고. 그래서 주최 측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최 측에 제가 그 정규모 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진 한 대학 교수에게 전화 통화를 좀 시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회방꾼이라고 보시는 건지도 좀 여쭤봤는데요. 네. 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뭐 처음부터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한 200명 교수들 아는 사람들끼리 서명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폭발적으로 막 서명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악용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악의적인 사람을 몇 명을 대표적으로 행사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 나는 김 교수다, 너는 박 교수다, 뭐 전화번호도 사칭하고 다 전화를 해봤어요. 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친문 성향의 분들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특정한 목적으로 가짜 서명을 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는 규명을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방해할 목적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뭔가 서명자가 많아 보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악의적으로 이제 이 단체의 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네. 가짜 대학, 가짜 이름 넣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네. 그래도 수가 많으면은 이래저래 좀 있어 보이고 또 여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겠다 판단해서 그냥 사칭으로 기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선의로 그랬는지 그거는 구분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예. 얘기해 준 바로는 예. 이 인터뷰한 교수께서는 이제 제2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어떤 목적이든지 어쨌든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 악의성을 확인하면 그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교모 말씀하신 대로 네.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 실체가 뭡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한 교수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본인도 만든 사람이 아니고 네.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인터뷰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또 따로 또 전화해서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국선언 나서는 교수분들이 너무 비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례적인 어떤 시국선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국선언이 말이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시대가 불의에 기울었고 부조리에 혼탁해졌다. 네. 이걸 개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이 시국선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밀이 많아서 해야 되겠는가? 근데 다만 예측컨대 이제 이분들 중에 많은 이제 실명을 밝힌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소속이 많았고요. 그래요? 또 인터뷰하신 분도 사실은 개신교계에서 굉장히 그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사퇴를 강렬하게 외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대자서를 이루고 있는지를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트루스 포럼도 그렇고요. 서울대의 그 모임을 주도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조국 장관 반대 대학가 서명 운동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 배후에 반동성애를 외치는 개신교계, 보수 개신교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의정부지검이라면? 네, 오늘 오전 이곳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취지로 일선 검사들과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조국 장관 이렇게 말하며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듣기만 하겠습니다. 두 귀를 쫑긋쫑긋. 네, 장관님 점심 도시락도 함께 드신다고 하던데요. 밥 먹을 때도 오직 듣기만 하겠습니다. 두 귀를 쫑긋쫑긋. 오늘 들은 내용 앞으로 법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검사와의 대화하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명대사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대모사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시키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정말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막 가는 성대모사입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예.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조국 장관 검사와의 첫 대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오늘 비공개로 있었어요, 오전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검사와의 대화 처음으로 가졌는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선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개최의 변을 밝혔습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검사장급 간부들은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세 이하 검사들이나 직원들이 주로 참석을 했고 네네. 참석자는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15분 정도에 끝이 났고요. 네네. 한편으로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화를 갖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왜 하필 지금 하는지는 의문이다. 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시네요. 임무영 검사. 네. 과거에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임무영 검사. 네, 알겠습니다. 뭐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DNA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감정한 강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 과장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화성 사건 감정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9차 10차, 7차, 5차 사건 수준으로 감정 결과를 가져왔는데 남성 DNA가 없었던 10차 사건 감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서 동일한 DNA 프로필을 확인한 순간 놀랍다 못해 경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남성 DNA가 나왔을 때도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네네. 이유는 이 수용자 데이터베이스가 공소시효 2006년 이후인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10년 전에는 아예 그 DNA를 추출했다 하더라도 대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네. 이제 동종범죄자 DNA 대조가 현재는 가능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있었고 특정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기에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따져보고 영구 미제 사건 따져보면은 또 여러 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확 열리게 된 셈인 거죠. 특히나 이제 태완이법 이후에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돼서 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열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시 경찰이 B형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DNA가 일치한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필원 과장 같은 경우는 과거 추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당시는 피의자 순수 혈액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유름을 분석을 통한 간접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NA가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은 영구 미제 사건 중에 혈액형이 틀려가지고 그냥 뒤로 그 제쳐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다 따져봤으면 어땠을까? 혈액형은 아예 그냥 차후 변수로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려로 하도록 하고 DNA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범행 전과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제가 근데 미제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서 자체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영구 미제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나 전담 부서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거 뭐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를 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알려진 이춘재 씨의 다른 사건을 맡았던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이 인터뷰를 했군요. 네, DNA가 일치한 이춘재 씨는 현재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형 집행 중입니다. 이 당시 무기징역에 그리고 무기징역 전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판사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이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재직 시절에 사형 선고를 5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건이 바로 이 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범행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했다라고 합니다. 94년 1월에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뒤에 시체까지 유기한 혐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였고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자신의 그 범행 일체를 부인했고 그리고 오히려 처가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이 20여 페이지나 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지셨군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연수의 살인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풀어야 할 3대 의문점. 그거 정리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특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혈액형 O형이라고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혈액형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이 용의자의 집을 수색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 경우도 이 씨는 당시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그렇다면 같은 인물이 맞느냐, 이 두 가지의 지점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 관계자의 문화일보를 통한 증언이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9차 사건에서 그 피해자 유품에서 DNA가 뭐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현재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당시 피해 여성 속옷에서 결정적 증거로 7cm 정도 동일한 길이의 백발 수가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발의 그 감식을 해보니까 비철금속류인 니켈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다량 검출됐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용접工같은 그런 직업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범인은 당시 1990년대에 40, 50대였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 20대였던 이춘재의 일리가 없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서 지금 확실히 좀 주장이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NA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춘재를 유력 용의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시각도 많고 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드러난 가운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경사 김복준 교수, 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입니다. 김복준 위원이 전화기 잡고 한참 울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영구 미제 사건이어가지고 이대로 덮이나 했는데 이 새로운 용의자를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용의자를 잡았다는 거에 아주 감격했다는 건데요. 이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유전자는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분은 뭐 거의 확실하게 진범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실체는 다 규명해 놓고 뭐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체는 제대로 규명을 해놓는 것이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요. 그 화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춘재 당시 본적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 1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또 DNA 감식 같은 그런 기술이 그때 있었더라면은 규명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의심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전국 대학 교수 3,396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선언 당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우연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네. 하며 경찰이 조국 사태 촉구 시국선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부랴부랴 수사 상황을 발표해야 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는 또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WTO 제소의 그 한 절차죠.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 우선 WTO 규정에서는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11일에 한국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그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안에 일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하루를 남겨놓고 네,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부러 뭐 밀당 작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그리고 WTO에 제소된 상황이 일본한테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일본이 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이렇게 대화는 또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일본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협의 자체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울 거다. 어차피 그런 관측이 많이 있고 또 양자협의를 포함해서 사실 양자협의를 이제 2달 동안 진행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WTO의 한국 정부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위원회 패널이라고도 하죠.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패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통상 1년 조금 넘는 시간, 1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소금 결과는 2,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절차는 거의 첫 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이 분쟁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돼야 할 텐데 일본이 또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WTO가 좀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기류도 있어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상고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늦추고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WTO 최종 절차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서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TO가 너무 무력해가지고 WTO가 핵 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갑자기 왜 WTO가 핵 개발을? 아니, WTO가 좀 무서워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정영돈 씨가 엘니뇨 라니뇨 WTO 예라는 노래를 부르긴 했었는데 모든 것을 WTO에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MF도 요즘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도 혹시 국제기구 전 국제기구의 핵 보유를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기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이슈. 이 조국 사모펀드 수사에 새로운 돌출 변수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익성, 핵심 기업인데요. 익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익성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서 차익을 실현할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코링크 PE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그러니까 충북 음성에 본사가 있고 또 익성 본사뿐만 아니라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 이곳들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압색을 실시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여기도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의전원 지원 당시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소식을 전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자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먼저 김수민 평론가. 네, 파주의 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한 확진 여부가 오늘 밤에 나올 것이다. 네, 그 알겠습니다. 소식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파주 돼지열병 의심 신고 이것이 확진으로 나올지 아닐지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 소식이 첫 뉴스다. 자, 오창석 평론가. 하루 중에 이 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이 뉴스가 첫 뉴스로. 의정부지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소식이 첫 뉴스다. 자, 6시 뉴스 귀 쫑긋 세워볼까요? 예,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의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에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엄마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갈 곳 없는 현실에 아이들은 지쳐가